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무대의 발전과 연극의 새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극장의 변천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연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극장 얘기를 이렇게 훅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어떻게 교체할 수 있냐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로 교체할 수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내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 뭐라고 질문을 하죠?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또는 어느 지역에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공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무언가를 갖다 놓는 것, 단순히 어디에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극에서는 더더욱 그렇지요. 여러분 유사 장르인 영화랑 비교를 해보면 왜 연극에서 공간, 극장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실 텐데요. 잠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영화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장소의 제약이라는 것이 없죠. 여러분 영화 보시면 갑자기 뭐 거리였다가 집으로 바뀌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서울에서 뉴욕 장면으로 넘어가요. 심지어는 그뿐만이 아니라 지구에서 우주로 넘어가기도 하죠. 혹은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날아가는 장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극은 어떨까요? 이게 연극의 제약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연극의 매력은 바로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연극도요. 집에서 뭐 밖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무대 장치 교환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연극은 하나의 지정된 공간, 그 극장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연극에서 이 극장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 극장의 변천사를 안다는 것은 현대 연극으로 넘어오는 연극의 변천사를 아는 것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각 시대별로 연극 극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연극사에 대한 개요를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요. 통상적으로 서양 연극은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보셨던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극장을 기억하시나요? 네, 그 극장에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그리스가 언제나 모든 것은요. 늘 언제나 계속 흥할 수는 없어요. 지중해 패권을 잡았던 그리스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쇠락해 가기 시작을 하고 그 패권을 로마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시대는 저물었고요. 이제 로마의 시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그리스 사람들한테 빚지고 있어요. 문화적인 면에서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리스 로마 신화. 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과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화가 로마 사람들에게로 가서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또 다르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입히면서 고대 그리스 신화는 로마 신화와 같이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처럼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특히나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받아들이는 가장 최고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연극이에요. 그래서 로마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영토를 크게 넓혀가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락에서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점점 크기를 키워가면서 즉 처음에 여기만 있던 도시가 그 다음에 이쪽도 로마의 도시가 되고 왼쪽도 오른쪽도 로마의 도시가 되고 아래쪽 위쪽 계속 로마가 영토를 넓혀가게 돼요. 로마는 이런 식으로 영토를 넓혀가고 도시를 건설할 때마다 그 도시의 중앙에 극장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이때 로마에 오게 되면요. 여러분 과거의 그리스 극장은 극장에 무대가 있고 객석이 무대를 에워싸고 있죠. 근데 무대의 뒷면은 객석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 극장으로 오면 원형으로 변해요. 그래서 객석이 둥그렇게 무대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는 아주 극장들이 번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세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중세는요. 신이 지배하는 시대죠.
그래서 중세에는요, 극장 대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세에는요, 그렇게 많이 번성했던 고대 그리스의 극장, 로마의 극장들이 모두 폐쇄를 하거나 혹은 과거에 극장으로 쓰였던 것이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다시 극장이라는 것이 도래하는 것, 그리고 최초로 극장에서 돈을 받고 연극의 티켓을 팔게 되는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연극사에선 바로크 시대, 그리고 낭만주의 시대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근접하게 19세기, 보다 정확히는 19세기 말쯤 되면은요, 이때는 여러분들 큰 대극장뿐만이 아니라 소극장에 출연하게 돼요.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소극장에 출연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네, 연극이 보다 훨씬 더 근접하게 여러분들 근처에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대극장도 있고 소극장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연극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해진다는 거죠. 즉 많은 장르의 많은 요소들의 연극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천천히 하나씩 극장들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리스 극장은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봤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로마의 극장입니다. 혹시 저 로마의 콜로세움에 다녀오신 분이 계실까요? 네. 혹시 안 다녀오셨다고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배낭여행 가면서 꼭 로마에 한번 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아마 저 콜로세움이 아닐까 싶어요. 저 콜로세움이 뭐 하는 곳인 것 같으세요? 극장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극장이 번영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콜로세움이 여러분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 시대 사람들이 전차 막 달린 뭐 전차 경기도 하고요. 또는 전투사가 나오고 뭐 전투사하고 사사가 나와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누가 죽을지, 내지는 전투사 둘이 나와서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뭐 그런 영화 보셨던 거 기억나세요? 뭐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둘 중에 하나가 남거나 뭐 하나가 남았을 때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거 나오죠. 저 사람을 죽일까 말까. 뭐 그런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런 걸 했던 데가 바로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극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고 있는 저것은요, 전쟁도 있었고요. 또 로마 시대 이후에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세 시대가 오면 극장들이 폐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콜로세움에 세워졌던 돌이 전부 대리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리석의 돌들을 띄어다가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들이 많이 유실됐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부서지긴 했어요. 그래서 부서지기 전의 모습을 학자들이 가상으로 그려놓은 모형을 보면은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로마 극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극장의 지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관람자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극장의 규모가 얼마나 컸냐고 하면은요, 이 극장에서 했던 가장 유명한 공연 중에 하나가 바로 해상 모의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즉 저 극장에다가 물을 전부 다 채우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해군들이 싸우는 해상 모의 전투를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투예요, 전투.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저 안에 물을 채우고 사람들이 싸우려면 저 극장의 공간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로마는 왜 이렇게 극장을 점점 크게 지었을까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왜 그렇게 극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과거 고대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극장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그리스 사람들은 극장을 보통 산등성이에 세웠어요. 그리고 경사면이 있죠. 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해서 객석의 높이를 유지했어요. 반면에 로마 사람들은요,
산이 아니라 도시 가운데로 내려왔어요. 도시로 내려왔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다 시민들한테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해요. 또 다르게 설명을 하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극은요, 제이하고도 약간 비슷한, 즉 제이와 연극의 경계가 완연하게 부서지지 않은 상태의 공연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연극을 통해서 신과 대화하는 그러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훨씬 더 그쪽은 신적인 얘기, 그리고 훨씬 더 영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로 넘어오면은요, 도시 한가운데서 시민들에게 유흥을 제공하는 기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극장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TV도 있고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유흥거리라는 것은 바로 극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크죠. 물론 로마 사람들도요, 그리스 사람들처럼 전통적인 연극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시민들의 유흥에 초점이 맞춰지고 또 로마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극 공연도 있었지만 모의 전투라든지 뭐 기타 스포츠 관람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하는 쪽으로 점점 더 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요, 저 극장에서 여러분 전투사가 나와서 사자랑 싸워요. 사자한테 물려 죽어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윤리적인가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전투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객들이 어떻게 하죠? 막 흥분해가지고 더 죽이라고 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도 윤리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대가 저물고 유럽의 그리스가 전파되면서 자연스럽게 중세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교회는 모든 극장을 폐쇄하도록 명령합니다. 즉, 극장이 굉장히 퇴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은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 교회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지금 보셨던 콜로세움도 중세 시대에 오면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연극에서 극장이 없어졌다면 중세 때 연극은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중세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문맹이 거의 없죠. 근데 당시에는 문맹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연극을 이용했어요. 따라서 일단 교회에서 할 때는 주로 배우는 누가 있었냐? 성직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저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요, 뒤에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작은 간이 무대를 만들어서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내지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그 공간 자체를 무대화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극이라든지 신비극, 도덕극 같은 것들을 했고요. 이것만 있었느냐? 반면에 거리에서는요, 일단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소극이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의 연극 극장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좋은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요,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극장이나 로마 극장은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로마가 연극을 권장하고 굉장히 로마에서 극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극장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길에서 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작은 무대들을 가지고 거리를 나와서 공연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러면서 무엇이 달라졌냐 하면 서민들도 연극을 볼 수 있고
서민들하고 훨씬 더 가까워진 연극의 민주화된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는 연극의 관람자가 서민들이에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서민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극의 특징은 다소 외설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공연이 중세에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세는 극장이 없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극장이 없기 때문에 온 거리가 극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극장이 모두 사라졌다가 다시 극장이 복원되는 시기는요,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요,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은요, 이때 사람들은 생각하죠. 다시 인본주의에 대해서 생각해요. 인간이 뭘까? 그러면서 다시 고대의 문학, 고대의 예술, 고대의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스 철학, 로마 철학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이 발전을 한 게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쇄술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원근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의 기록들을 봤더니 고대 그리스에서 극장을 지었던 기록이 나오고요. 고대 로마에서 극장을 지었던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저 극장은요, 이탈리아의 파르마라는 도시에 있는 테아트로 파르네세라는 극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현대 연극의 시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극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무엇이 가장 달라졌느냐? 실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콜로세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그냥 극장 덩그러니 있고 밖에 외부에 있고, 물론 지붕에 있기는 했지만 외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세종문화회관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큰 빌딩 안에 실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다는 게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들이 극장이다 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프로시미엄 무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무대를 프로시미엄이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양 사이드에 극장의 벽면으로 이렇게 벽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연극 용어로 프로시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볼게요. 지금 무대에 사각이 있으면 이렇게 좁아지면서 끝에 소실점으로 만나고 있는 저 그림이 보이세요? 르네상스 이전의 사람들은요, 원근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죠. 만약에 어떤 장면이 숲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숲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대단한 무대 장치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천 같은 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그리고 뒷배경으로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근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길이를 다 똑같이 해요. 그리고 뒤에 걸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배우의 키하고 나무의 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오게 되면은 원근법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여요. 그래서 보다 더 시각적으로 착시 효과를 주면서 훨씬 더 사실적인 요소들을 갖고 오게 되고, 바로 이 원근법의 기술이 극장을 건축하는 데에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요, 관객석에서 관객이 극장을 바라볼 때 보다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극장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고안해낸 게 저 프로시미엄이에요. 저 프로시미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 무대만 보지만요, 저 무대 양 사이드에 공간이 무대만큼씩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 무대 장치들이 있죠. 그리고 무대 장치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교환이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눈에 보여요. 그럼 좀 실망스럽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도록 시각선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프로시미엄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현대 연극이다, 현대 극장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세종문화회관 또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대학로의 소극장들의 형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극장 형태는요, 바로 이 르네상스 시기에 처음으로 고안된 극장입니다. 그래서 자 보실게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오페라 하우스의 내부 전경이에요. 자, 이 극장도요,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프로스미니언 극장을 기조로 해서 만들어진 극장입니다. 멋있죠? 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파리에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에펠탑 말고도 오페라 하우스도 한번 가보십시오. 가시면 오페라 하우스의 극장도 너무 멋있지만 오페라 하우스 앞에 있는 로비도 굉장히 멋져요. CF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극장 투어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이제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로열석이 어딜까요? 바로 앞에, 무대 바로 앞에 있는 석이 로열석이죠, 오늘날에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사이드 쪽에 귀족들이 앉았어요. 왜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망원경 쓰고 바라보죠. 예, 과거의 극장은요, 공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이 와가지고 연애를 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또 저쪽에 멋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보기도 했었죠. 재밌죠? 자,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파리에 있는 오페라 극장, 못지않은 극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요, 예술의 전당, 서초동에 있죠? 예술의 전당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의 전경이에요. 똑같죠? 네. 그래서 보통의 극장들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렇게 프로스미니언 극장을 연극 극장의 아주 현대적인 기본 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단조롭죠. 모든 극장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에 오면서는요, 극장의 다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 제일 위쪽에 상단 좌측에 있는 것은요, 세종문화회관에 가시면 여러분 극장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S티어터라는 극장인데, 지금 저 모양은 여러분들 앞에 보셨던 예술의 전당 같은 모양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무대가 있고 객석이 있으면 바라보는 곳이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S티어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대가 있고 객석이 있고 양 사이드로 있어요. 그리고 1층에도 객석이 있고 2층에도 객석이 있죠. 따라서 관객들이 다차원적인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시각점들을 열어준다는 면에서 아주 재미있는 공간의 형태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큰 극장만 있지는 않아요. 소극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죠. 브로드웨이에 가면 브로드웨이 인공연이 있고 오프 공연이 있다. 오프 공연이 뭐예요? 저렇게 소극장이나 거리에서 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는 좀 더 연극이 실험적이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대학로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소극장이 있어요. 자, 이 S티어터 옆에 있는 것은요, 대학로에 있는 학전블루라는 극장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청소년 연극들, 뭐 가끔 아동극이라고도 하는데요. 학전블루에서 하고 있는 공연은 아동극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성인이 보기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음악극을 많이 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단에 좌측에 있는 것은요, 신촌에 있어요. 홍대 근처에 있는 산울림 소극장이에요. 이 산울림 소극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롱런하고 있는 공연이 있죠.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까요? 고도를 기다리면서라는 공연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소극장 중에 하나인 산울림 소극장입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요, 우리 첫 시간에 보았던 그리스 극장이랑 좀 닮지 않았어요? 연세대학교에 가면은요, 연세대학교에 저렇게 노천 극장이 있어요. 자, 이제는요, 현대에 오면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리스 극장에서 로마 극장, 현대 극장의 변천사들이 있었지만, 현대에 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연극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게요. 자, 여러분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요. 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할 때 어떤 형태의 공연이 올라오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그리고 이 무대에 여러분들이 배우로서 올라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요? 반면에 S티어터에 있다면 어떨까요? 가장 첫 번째 차이는요,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것에서는 관객이 무대를 그냥 바라보는 게 전부 똑같아요, 방향이. 하지만 S티어터는 다르죠. 그 다음에 소극장들이 있어요. 이 소극장과 대극장의 차이는 뭘까요?
대극장은요 정말로 멀어요. 반면에 소극장은요 정말 이렇게 배우들이 대사를 할 때 조금 배우들이 막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얼굴에 침이 튈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호흡이 가깝겠죠. 그러면 이렇게 근접한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공연을 하는 것은 공연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했죠.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인가는 그 공연이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 그 특징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극장의 변천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극장의 변천사를 딛고 이 위에서는 정말 어떤 공연이 벌어지고 누가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선 배우가 일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할까요? 여러분들 조명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무대 디자이너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출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